서울 한복판 고급 은행 앞, 냄새난다며 쫓겨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해갔고 은행 지점장은 소리쳤습니다. 여긴 국어라는 데가 아니야. 냄새 나니까 좀 꺼져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찢어진 명함 한 장이 모든 것을 뒤바꿀 줄은 20년 전 실종된 천억대 자산가의 이름이 적힌 그 명함을 과연 이 남루한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를 쫓아낸 은행이 다음 날 무릎 꿇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한국시티은행 미아지점 앞은 오전 10시가 되자 바쁜 발걸음의 사용들로 북적였습니다. 깔끔한 유리창과 대리석 외벽으로 꾸며진 은행 건물 앞 벤치에는 초라한 몰골의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용수였습니다. 78살의 그는 며칠째 씻지 못한 듯 허연 머리카락이 엉성하게 흩어져 있었고 낡은 점퍼 위로 기름때가 범벅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손에는 더러워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냄새난다. 은행으로 들어가던 중년 여성이 코를 막으며 빨리 지나갔습니다. 뒤따라온 젊은 남성도 얼굴을 찌푸리며 돌아서 다른 길로 우회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지? 구걸하려는 건 아닐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용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죠. 오전 11시가 넘어서자 은행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윤상훈 지점장이었습니다. 40 초반의 윤상훈은 말끔한 정장에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은행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나온 윤상훈은 용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상훈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용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긴 국어라는 데가 아니에요. 냄새나니까 좀 꺼져요. 윤상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어라는 게... 용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윤상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고객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당장 여기서 사라지세요. 은행 직원 2명이 윤상훈 뒤로 나왔습니다. 윤상훈이 손짓하자 직원들이 용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다른 데 가서 쉬세요. 직원 중 한 명이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쫓아내는 것이었죠. 용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아픈 듯 몸을 구부정하게 펴며 비닐봉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상훈은 팔짱을 끼고 용수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10분쯤 걸어서 도착한 곳은 작은 무료급식소였습니다. 사랑의 밥차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건물이었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5살의 유하늘이었습니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하늘은 정성스럽게 밥을 퍼 담고 있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하늘은 3년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하늘이 따뜻한 식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용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수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그런 용수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디 사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수는 수저를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걸 잊어버렸지. 용수의 대답에 하늘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단순히 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어디서 살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성함은 기억하세요? 나는... 용수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수라고 부르세요. 용수라는 이름만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수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용수는 밥을 먹으며 가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은행 건물이 보였지만 더 이상 그곳으로 갈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늘은 설거지를 하며 용수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다른 노숙인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식사 예절도 남달랐고 가끔 중얼거리는 단어들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급식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용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벤치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은행 앞은 더 이상 그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용수는 공원 한쪽 벤치에서 잠을 깼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이 떨렸지만 용수는 묵묵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목이 말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용수의 발길이 멈춰섰습니다. 길가 쓰레기통 앞이었죠. 무의식적으로 손이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쓸만한 것이 있나 찾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때 손가락 끝에 딱딱한 종이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찢어진 명함이었습니다. 반쪽은 없어졌지만 글자 몇 개는 선명하게 보였죠. 강용수 회장? 용수가 명함 조각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회의실, 양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 하지만 그 이미지들은 금세 흐릿해졌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용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휘청거렸습니다. 명함 조각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죠. 왜 이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지? 용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 조각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강용수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렸지만 명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수 할아버지? 유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급식소 준비를 위해 일찍 나온 하늘이 용수를 발견한 것이었죠. 어머,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하늘이 급히 다가와 용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용수가 손에 쥔 명함 조각을 보려고 하자 하늘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 명함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용수는 망설이다가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왜 이렇게 익숙한지. 하늘이 명함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한건설이라는 회사명과 강용수라는 이름, 그리고 회장이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용수, 용수 할아버지와 같은 이름이네요. 하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검색해 볼게요. 하늘이 강용수 대한건설이라고 검색하자 여러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강용수 회장. 1,000억대 자산 남기고 행방불명?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창업자 강용수 회장이 20년 전 갑자기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두고 사라졌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기사 속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20년 전 강용수의 모습이었죠. 젊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지금 앞에 있는 용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용수 할아버지. 하늘이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용수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분 당신 아니세요? 용수는 화면 속 사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악수하는 모습,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장면, 그리고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 익숙해. 정말 익숙해. 용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얼굴이 낯익어요. 하늘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이분이 그 실종된 회장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수 할아버지, 혹시 20년 전 일이 기억나세요? 용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길에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10년, 15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종로경찰서죠? 실종 전담 최 형사님 계세요?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최 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묘역 근처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유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강용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20년 전에 실종됐다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용수요?
대한건설 회장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이 그분과 같은 이름이시고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정말이신가요? 지금 어디 계세요? 미아역 근처 공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시면.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절대 그분을 놓치지 마세요. 전화를 끄는 하늘은 용수를 바라봤습니다. 용수는 여전히 명함 조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름, 나치긴 하네. 용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분이 그 실종된 회장이라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살아서 이곳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30분이 지나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최 형사였습니다. 최 형사는 용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서 실종계 최 형사라고 합니다. 용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형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용수, 용수라고 불러요. 용수의 대답에 최 형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은 기억 안 나세요? 용수는 한참 동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였나? 잘 모르겠어요. 최 형사와 하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용수라는 이름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죠. 어르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용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단편적인 단어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목포, 아버지, 이창수. 최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창수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확신이 섰거든요. 20년 전 강용수 실종 사건을 조사할 때 만났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창수요? 그분을 아세요? 용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오래된 친구. 함께, 뭔가 함께 뭘 하셨나요? 건물, 높은 건물들, 우리가 만든. 용수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싸우고 차가 미끄러졌어. 최 형사가 메모를 하며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졌다고요? 언제 일인가요? 모르겠어요. 까맣게 잊었어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중요한 단서입니다. 최 형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목포로 가봐야겠어요. 이창수 씨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날 오후 최 형사는 목포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20년 전 자료를 다시 뒤져보니 이창수는 강용수와 함께 대한건설을 창업한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강용수가 실종된 후 회사에서 손을 뗐고 고향인 목포로 돌아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마지막 정보가 있었습니다. 목포 시내 한복판, 바다횟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 앞에서 최 형사가 멈춰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60대 중반의 남자가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창수 사장님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20년 전 사진과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종로서 실종계 최 형사입니다. 이창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실종계. 왜 갑자기? 최 형사가 강용수의 현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용수는 남루한 모습이었지만 이창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아시는 분이신가요? 이창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수, 걔 살아 있었던 거야? 역시 강용수 회장님이 맞군요. 이창수가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용수가 갑자기 회사에서 사라졌어요.
조카 서재민이 와서 사고가 났다고 했거든요. 서재민이요? 현재대한건설 대표인 그 서재민 말씀이신가요? 네, 그놈이 그때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삼촌이 차 사고로 강에 빠졌는데 시체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장례식도 그렇게 치른 거예요. 이창수의 증언에 최 형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나요? 그게 이창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용수가 그 당시 회사 자금 문제로 조사받고 있었거든요. 서재민이 말하길 경찰에 신고하면 더 복잡해진다고.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처리하자고. 회사 자금 문제요? 횡령 의혹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20년을 함께 일했는데 말이에요. 최 형사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이창수가 갑자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뭔가요? 용수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서재민이 자꾸 이상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압박한다고. 뭔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 순간 최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그때 서재민 씨가 어떤 계약서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재산 상속 관련된 것 같았어요. 용수는 독신이었고 조카인 서재민이 유일한 혈족이었거든요. 최 형사가 모든 퍼즐을 맞춰가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최 형사입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뉴스에서 그 어르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뉴스예요? 네. 서재민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했어요. 치매 걸린 노인이 자기 삼촌 행세를 한다고. 최 형사가 인터넷 뉴스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서재민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떠도는 노인이 우리 회장님이라고요? 허위 사칭입니다. 서재민이 화면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완벽하게 숨겨온 진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서재민이 부랴부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재민은 20년간 대한건설을 이끌어온 현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언론사 쪽 연락처 다 확보했지? 네, 대표님. 이미 몇 곳에는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재민의 부하 직원이 전화 너머로 답했습니다. 더 센 표현으로써 치매 걸린 노숙자가 강용수 회장 사칭한다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강조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쪽에도 연락해. 윤상훈 지점장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가면 협조하라고 해. 재민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완벽하게 숨겨온 진실이 드러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편 서울 시내 한 방송국에서는 재민의 긴급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 강용수 회장 사칭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서재민 대표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재민이 카메라를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삼촌 강용수 회장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매년 추도식도 지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노인은 치매에 걸린 불쌍한 분 같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제 삼촌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본인이 강용수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재민의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톱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시티은행 미아지점의 윤상훈 지점장도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 노인분이 저희 은행 앞에서 며칠간 앉아 계셨어요. 윤상훈이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고객들이 불편해하셔서 정중히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노숙자가 시비를 걸어서 조치했을 뿐이에요. 윤상훈은 자신이 용수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은 감추고 마치 정당한 조치였던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불쌍한 조카분이네요.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저런 노인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네. 노숙자들이 이제 이런 사기까지 치네. 여론은 완전히 재민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용수는 치매에 걸린 불쌍한 노인으로, 재민은 피해를 당한 선량한 조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날 밤, 용수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가져온 저녁 도시락을 받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용수 할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늘이 위로했지만
용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진짜 강용수 맞나? 용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자신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를 가짜라고 하는데 혹시 정말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때 최 형사가 목포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창수의 증언을 들은 최 형사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하지만 용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부정하는데 제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재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빌려 공식적인 해명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 삼촌은 20년 전 한강에서 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도 받았고 정식으로 사망 처리되었어요. 재민이 각종 서류들을 제시했습니다. 사망신고서, 장례식 영수증, 추도식 사진들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이런 서류들을 보관해온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노인의 정체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어디선가 제 삼촌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그리고 치매로 인해 본인이 강용수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민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서류들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사칭하는 일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욱 재민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용수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기꾼 노숙자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네.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해.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나 봐. 용수는 이런 여론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늘이 보여주는 인터넷 기사들을 읽으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하늘 씨, 혹시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하지만 용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용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내가 진짜 강용수인가? 20년간 잃어버린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용수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용수의 혼란은 깊어만 갔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언론 보도와 악플들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늘은 그런 용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용수 할아버지, 저와 함께 가실 곳이 있어요. 어디요? 도서관이요. 할아버지의 과거를 찾아보려고 해요. 다음 날, 하늘은 용수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와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마이크로필름을 돌려가며 하나하나 찾아본 결과 중요한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건설 강용수 회장 실종, 한강에서 차량 발견, 강용수 회장 장례식 엄수, 업계 관계자 수백 명 참석. 하지만 하늘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신고일과 장례식 날짜가 너무 가까웠거든요. 할아버지, 이상해요. 보통은 실종자 수색을 더 오래 하는데 용수도 기사를 보며 뭔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차에서 빠져나왔어. 뭐라고요? 차가 물에 빠지는데 나는 빠져나왔어. 용수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하늘이 더 많은 자료를 찾던 중 건설업계 전문지에서 핵심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한건설 경영권 분쟁 심화, 강용수 회장과 조카 서재민 갈등?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용수가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재민과의 갈등이 심각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민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며 용수가 강하게 질책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하늘이 기사를 보여주자 용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재민, 그놈이 돈을 기억나세요? 조금씩 떠올라요. 하늘이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최 형사가 도서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과거 영상 자료를 용수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20년 전 대한건설 건설 현장 영상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강용수가 나왔습니다. 하얀 안전모를 쓰고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었죠. 직원들과 악수하고 안전 점검을 꼼꼼히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용수가 화면을 보는 순간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야? 갑자기 용수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터져버린 댐처럼 20년간 억압되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으아악! 용수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늘이 급히 용수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용수는 계속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최 형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용수는 한참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뇌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억압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생긴 현상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6시간 후 용수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졌고 말도 명확해졌거든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하늘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용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기억나요.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억들이 나세요? 용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재민, 내 조카, 그놈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용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알았어요. 5억 원이 넘는 돈을.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나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더니 한강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싸웠어요. 그놈이 갑자기 핸들을 꺾더니 강으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용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차가 물에 빠지기 직전에 저는 간신히 문을 열고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 이후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최 형사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 증언을 공식적으로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용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해요. 20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 그만두겠어요. 최 형사가 즉시 검찰에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긴급히 자산 동결 신청을 했습니다. 서재민이 도망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용수 할아버지, 아니, 강용수 회장님. 하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회장님을 되찾으셨어요. 용수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영원히 길을 잃었을 거예요. 그날 밤, 언론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종된 강용수 회장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조카에 의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긴급 재산보전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용수의 신원이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서재민 명의의 모든 재산이 동결된 것이었죠. 한편 대한건설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서재민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법원에서 재산 동결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소환장도 발부했습니다. 서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강용수는 죽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용수는 하늘과 최 형사의 도움으로 대한건설 법무팀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정장을 차려입은 용수의 모습은 예전의 품격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건설 법무이사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20년 전 용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재산과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용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시티은행 미아 지점에 가려고 합니다.
법무팀이 당황했습니다. 은행에요? 무슨 일로요? 용수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다음날 오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한국시티은행 미아지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용수가 내렸습니다. 뒤이어 비서와 변호사가 따라 나왔죠. 은행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곳에서 쫓겨났던 노숙자와 같은 사람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용수 일행이 은행 입구로 향할 때 윤상훈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윤상훈은 용수를 보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가셨어요? 이러다 정말 신고당해요. 윤상훈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내 윤상훈에게 건넸습니다. 이 건물은 강용수 회장님 소유입니다. 은행은 3일 내로 퇴거하십시오. 윤상훈이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건물 소유권 증서에는 분명히 강용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강용수 회장님이 실종되면서 조카 서재민이 불법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그 상속을 무효 처리했고 모든 재산이 원래 주인인 강 회장님께 돌아왔습니다. 윤상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모욕했던 노숙자가 실제로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윤상훈이 허둥대며 사과했지만 용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게 던졌던 말, 기억하시나요? 윤상훈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여긴 구걸하는 데가 아니다. 냄새나니까 꺼져라. 그런 말이었죠? 용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꺼지시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윤상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용수는 돌아서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이곳은 용수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모두 나와 줄을 서서 인사했습니다. 윤상훈의 갑작스러운 무릎 꿇기를 보고 상황을 파악한 것이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용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꿈꿨던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용수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겠습니다. 네. 철거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무료급식소를 짓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수십억 원 가치의 건물을 무료급식소로 바꾸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용수가 윤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일하는 곳에 제 이름을 걸고 싶지 않아요. 윤상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본사에서는 즉시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강용수 회장, 복수 대신 선택한 것은 노숙자로 모욕당한 자리에 무료급식소 건립. 용수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저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서재민은 그날 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걸린 것이었죠. 삼촌, 죄송합니다. 서재민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수는 병원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0년간의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재민의 살인 미수 및 상속 사기 사건이었죠.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서재민은 20년 전 피해자 강용수를 살해하려 시도했으며 실종으로 위장하여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불법 상속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서재민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서재민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실종 당일 밤 시체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검사가 통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장례식장 예약. 오후 11시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 새벽 2시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 모두 실종 신고보다 앞선 시간입니다.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삼촌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벌써 장례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까? 네. 재판장님, 이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죽음을 확신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강용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법정에 선 용수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피해자,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재민이 회사 자금 5억 원을 빼돌린 걸 알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를 내며 저를 차에 태웠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민이 소리쳤어요. 이제 회사는 내 거라고, 삼촌은 사라져야 한다고. 용수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핸들을 꺾어 강으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차 문을 열고 빠져나왔지만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 이후 20년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거리에서 노숙자로 지냈습니다. 방 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의 범죄로 2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이어서 이창수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20년 전 서재민 피고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이 차 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요. 그리고 한국시티은행의 윤상훈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강용수 회장님을 모욕했습니다. 윤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냄새난다며 쫓아냈고 구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 건물의 주인인 줄도 모르고.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더욱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재민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서재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20년간 죽은 걸로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용수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원고인, 말씀하세요. 용수가 서재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방 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의 관용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서재민에게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모든 불법 취득 재산은 원래 주인인 강용수에게 환수됩니다. 판결이 끝나자 용수는 법정을 나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20년간의 복수를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만 가져올 뿐입니다. 용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재산은 잃어도 이름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자들은 무엇을 가졌든 비참한 것이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산의 80%를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와 노숙인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시티은행 미아 지점이 있던 자리에는 무료급식소를 짓겠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강용수 회장의 용서와 기부 선언, 복수 대신 사랑을 택한 진짜 부자. 인터넷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네요.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20년 고생하신 만큼 복 받으실 거예요. 한국시티은행 본사에서는 즉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은행의 잘못된 처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든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훈은 그날로 해고되었고 다른 곳에서도 취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강용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미아역 인근에는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이 있던 그 자리에는 희망나눔센터라는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1층은 무료급식소, 2층은 노인복지센터, 3층은 노숙인 자활지원센터였죠. 따뜻한 봄 오후, 건물 앞에서는 개관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모여들었고 강용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도 사람다움은 남겨야 합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용수는 1층 급식소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늘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센터장, 수고하세요. 용수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희망나눔 센터의 센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고생하셨어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용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은 처지였거든요. 그 순간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창수였습니다. 목포에서 올라온 것이었죠. 용수야, 축하한다. 창수야, 멀리서 왔구나. 두 친구가 20년 만에 진정한 재회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복수 대신 이런 일을 하다니. 이창수가 감탄했습니다. 복수했다면 마음만 더 아팠을 거야. 이게 훨씬 마음 편해. 용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수가 올라가 보니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용수 할아버지, 한 꼬마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글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까? 용수가 아이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옛날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길에서 살았어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용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할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이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행복해졌겠네요. 맞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아이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용수는 3층 자활지원센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최 형사가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어떠세요? 적응은 되시고? 좋습니다. 범인 잡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보람있어요. 최 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용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하늘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서재민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하늘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답장은 안 하세요? 아니요.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밤이 되자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용수는 혼자 1층으로 내려와 그 유명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 윤상훈이 자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곳은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었거든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잎들이 하늘거렸습니다. 용수는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봤습니다. 가진 걸 잃어도 사람다움은 남겨야 하니까. 용수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생각 좀 해보려고요. 무슨 생각이요? 20년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걸 얻은 것 같아요. 용수가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들을 얻었어요. 하늘씨, 최 형사님, 창수.
그리고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까지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온 기분이에요. 용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간 방황했지만 마침내 진짜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워진 진정한 부자의 집을 말이죠. 강용수는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벤치 위로 마지막 별빛이 스며들고 용수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